변호인 의견서 봤어요. 수사단계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가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제출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죠. 자, 강제추행 사건들 혐의는 인정되는데 합의가 안 된 경우 기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1년 전에 제가 형사공탁으로 선고유예 받았던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건 소개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 내용이 형사공탁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피해자하고 합의가 유도가 돼서 그래서 결국 합의를 한 후에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런 다소 독특한 사례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공탁법이 개정된 초기여가지고 사례가 많이 축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련 사례가 좀 누적이 되면은 그 결과들을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던 두 가지 강제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두 건 모두 선고유예를 받아들였던 그런 사례이고요. 선고유예 사례가 아주 절대적으로 소수인 만큼 관련 참고 자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방향의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고를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두 가지 사건 판결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측부터 이제 A, B 사건이고 모두 제명을 확인할 수 있죠. 강제추행입니다. 판결 주문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두 건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날짜를 일부러 제가 안 지웠는데 A 사건은 올 1월달 그리고 B 사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고유예 사례였습니다. 우선 A 사건이에요. A 사건은 지난 1월 영상에서 간단히 언급해드렸던 그런 사례이기는 합니다. 1월 영상의 주된 내용은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혐의를 내내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번복을 해서 인정한 사건으로 이 A 사건을 선별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그런 경우였어요.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A 사건은 음주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경우였어요. 사건 자체는 중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식 기소 사안 정도였는데 아무 근거 없이 너무나도 완강히 이분이 혐의를 부인을 했었고 또 피해자도 완강히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검사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기소 후에 징역형을 구형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합의가 안 됐던 사안이었어요.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다행히 선고가 됐어요.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이제 항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조금 형량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성도 없는데도 계속 이제 피고인이 부인을 하면은 벌금 나올 거 징역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1심 판결 후에 저한테 이제 이분이 찾아오셨고 제가 항소심을 수행해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제가 참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수사 단계에서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한번 하셨던 분이세요. 한번 조사를 받은 후에 연락을 하셨었나?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상담을 하시고 뭐 정식 선임은 안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1심 판결 받고 나서 저를 기억을 하셨다가 다시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저도 상담 한번 하면은 거의 기억을 다 하니까 다시 이제 연락을 주셨을 때 예전 얘기 하시길래 그 사건 이렇게 기억이 났었습니다. 좀 길게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사실 처음에 수사 단계에서 상담할 때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반출을 해보면 내용들을 보니까 단순한 사안이고 부인하고 싶어 하시길래 그러면 안 된다. 형량만 올라간다.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해라. 그러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그냥 계속 부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의해달라고 피해자 쪽에 여러 번 연락도 하고 나중에 제가 사건 맡아서 이렇게 보니까 제출한 자료들도 그렇게 적절한 자료도 아니고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대처를 해 오신 거죠. 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기록을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향도 없고 이게 자기가 유리한 건 다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안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좀 이런 상황이니까 피해자하고 또 합의가 안 됐죠. 피해자한테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도 수사상 그리고 재판상으로는 계속 부인을 하니까 그래서 합의도 안 되고 벌금 나올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던 겁니다. 검사가 또 정식 기소까지 했고 상황이 악화가 된 거죠. 참 안타까웠죠.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분이 다시 연락을 안 주셔서 제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잘 해결됐구나 이러면 그만인데 그것도 잊혀 지나가잖아요.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겠거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렇게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 상담을 해드렸던 후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참 안타깝죠. 저는 저 나름대로 본인 상황에 최대한 맞게끔 나름대로 조언을 이제 해드린 거였는데, 물론 제가 뭐 하는 조언이 전부 다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 소송 경험상 소신껏 드리는 조언이었다는 건데, 어쨌든 뭐 수긍을 못 하신 건지 이해를 못 하신 건지 그렇게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피의자, 피고인, 당사자 본인 생각, 의견보다는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런저런 경우에서 다 따져보고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조금은 현실성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가 대신 이제 충실하게 좀 사건을 좀 봐줘야겠죠.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사건만 이제 봤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그게 전제가 되긴 해야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다시 연락을 오셔서 하시는 말이 기억이 남는 게, 그때 변호사님 말 들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분도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뭐 어쨌든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고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으니까 항소는 해보자, 뭐 그 정도는 시대볼 가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소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항소심 진행을 했고 태세 전환을 해서 기존의 혐의를 부인하던 걸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를 싹 했어요. 그 방향으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을 했고,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으로만 작성을 했고요. 부인 취지인 사실오인이나 법리호에 요런 이유는 뺐어요. 관련 영상 있어요. 참고하시고. 또 1심 때까지 왜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투었던 건지, 지금은 왜 인정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재판부를 좀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나름대로 잘 설명하는 내용도 항소 이유서에 제가 많이 할애를 해서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해서 또 합의 시도를 계속 했죠. 다시 하면서 피해자가 과거 부인했던 사정이나 사죄 의사를 제대로 좀 전달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분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랬던 거고, 이게 이분이 뭐 사실 뭐 완전히 뭐 무턱대고 잡아떼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이렇게 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럼에도 안타깝게 계속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됐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분이 계속 완강히 거절을 하셨거든요. 아니, 나는 저한테 합의 안 하겠다, 이런 쪽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합의를 못 봐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뭐다? 그 다음은 공탁이다. 결국은 이제 공탁하기로 하고 적정한 금액 고민해서 이 정도 해보십시다 해서 이제 일정 금액을 공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형 자료들도 많이 냈죠. 굉장히 준비를 또 많이 하셨어요. 1심 때는 뭐 이렇게 뭐 부인하는 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양형 자료를 많이 이제 제출을 못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준비하시라. 그거를 거의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하셨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성의 있게 준비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늦게나마 준비해서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셨다는 거고. 자, 그랬더니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심에서 이 사건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었어요.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왔고 유예한 형도 감형이 되어서 벌금형으로 형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액수는 500만 원. 이 벌금 5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더욱 어려웠던 부분이 검사도 동시에 항소를 했던 쌍방항소 사건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 실형을 구형을 했다가 이제 합의도 안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럼 응당 검사가 항소를 했겠죠. 왜냐면 실형 선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피고인도 항소를 해가지고 선고유예를 해달라, 이런 주장이었는데, 실형 달라, 선고해달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서 검사 항소도 자동적으로 기각을 시키고 막았고, 피고인 항소는 인용이 됐던 아주 좋은 사례였죠. 이 A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도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지고 선고유예가 가능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1심 때까지 혐의를 부인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했다라는 것도, 항소심에서 뒤늦게 인정했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했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해 볼 만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았던 그 전제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었더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사안이 다소 경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물론 인정하고 반성하고요. A 사건은 항소심 때부터 인정했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될 때까지 한번 부인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뭐 인정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건 또 전혀 아닙니다. 사실 처음부터 인정했더라면 이 사건 기소도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기소 안 되는 게 더 좋잖아요. 뭐 해볼 때까지 해보고, 만약에 이분 항소심에서 선고에 안 나왔으면 그냥 징역형 집행유예 그대로 확정이죠. 그리고 뭐 항소심에서도 대처 잘못했으면 검사 항소 인용되어 갖고
실형 선고되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어쨌든 인정하는 건 중요하다. 그래도 항소심에서도 인정했어도 선고의 판결이 나오더라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인정 반성 그 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형 조건들이요, 공탁 외에도 중요한 게 어디 하나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그 다음 B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B 사건은 음주 상태 범행은 아니었고 몇 시간 동안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 상황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추행을 했다, 이런 사안으로 그 횟수가 이 공소장에는 6회라고 되어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었던 것이니까 다른 장소일 시에 6회 추행한 거랑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죠. 좀 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6번을 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내일 모레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사건 피고인분은 약식 명령을 받고 난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는데, 사실 이 사건도 독특한 게, 이 사건은 약식 기소가 되기까지 피고인분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도움을 주셨던 다른 변호사님이 계셨었어요. 그 변호사님이 또 통해서 비교적 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분하고 조기에 합의를 또 원만히 했었었고요. 그래서 예상키로 뭐 피고인이든 그 변호사님이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예상과는 달리 약식 기소가 되어가지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차 이야기하지만 합의해도 기소유예 안 나오고 벌금 나오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 나오는 거 아니라는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B사건 이분 약식 명령 나온 딱 이 상황에서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그때 수사 단계에 있던 변호사님이 약식 명령 나왔으니까 정치자료 청구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다른 변호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는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죠. 우선 요때 제가 든 생각은,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을 정도의 사건이기는 한 것 같긴 한데, 횟수가 여러 번이겠지만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상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요거는 지난 영상에서 이런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이거고, 그럼 왜 기소유예 받지 못한 거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첫 번째가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변호사님 계셨으니까 변호사님이 제출했던 의견서하고 제출했던 양형자료는 뭐가 있었나 그거 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조서였어요. 정치재판 청구하면서 이제 기록 복사해가지고 이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피해자 신문조서를 보니까 이분이 혐의 인정한다는 진술은 분명히 있었는데, 추행의 6회 중에서 일부는 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좀 이상하게 진술해 놓은 부분이 있긴 했어요. A 사건에서 그분이 완강히 부인했던 거하고는 결이 좀 다른 문제죠. 어쨌든 세세하게 보면은 뭔가 약간 발뺌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 보였어요. 변명하고 6번 중에 몇 번은 뭐 그런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썩 잘한 진술은 아니라 이거죠. 마지막 말미에 가서 그냥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뉘앙스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 의견서 봤어요. 수사 단계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가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제출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죠. 이게 늦게 제출됐다 이거죠. 이런 류의 사건의 변호사 의견서는 검사가 처분을 하는데 반영을 해달라는 취지로 제출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했고 검사가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의견서를 내는 거니까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검사가 처분을 하고 나서 제출했다는 거죠, 의견서를. 이게 무쓸모죠. 이미 처분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결국은 검사가 약식 기소 처분을 하는데도 아무 영향을 못 줬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사실 놓친 부분이에요. 당사자 잘못은 아니죠. 이 사건은 멀리 있는 사건이었어요. 서울 이쪽, 경기권 이쪽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는 사건이었는데, 보통 서울 경기권은 경찰에서 송치가 되고 나면은 처분하는데 시간이 좀 제법 걸립니다. 빠르면 한 달 이내로 이제 처분을 보통 하는데, 왜냐면 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도 사건이 너무 적체가 돼 있으면은 몇 달 걸리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전화 한 통 하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지방이라서 보통 그 권역의 사건들은 제가 알기로는 검사가 들고 있는 사건이 많지가 않아서 뭐 들어온 대로 족족 바로바로 처분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많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뭐 그런 경우가 뭐 많죠. 만약에 그런 거면 그럼 변호사가 의견서를 빨리 냈어야죠. 송치 전에 미리 내던가, 아니면 뭐 이미 송치한 거면은 검사실에 전화 바로 해서 처분 바로 하지 마시고 의견서는 자료 낼 거니까 요거 보고 처분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하시던가. 그럼 이런 실수를 왜 했을까? 이게 실수일까? 하여튼 뭐 실수를 왜 했을까? 이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경험 부족 아니면 무관심. 뭐 조금 뭐 봐줬다, 양보했다 그러면은 세세한 부족, 뭐 요런 이유죠. 제가 그 변호사님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제 후배다
제가 월급을 주는 업소 변호사다 이러면 제가 호되게 야단칠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은 제 생각에는 자기가 그냥 하는 대로 송치됐으니까 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의견서 준비해서 척척 준비해가지고 좀 내면 되겠지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의견서 그렇게 냈을 거예요. 근데 지방이면 좀 빨리 냈어야죠. 미리 적어도 빨리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제출되면 도움이 됐을 법한 그런 의견서하고 나머지 양형자료들 적시에 제출 안 해서 뭐 그랬던 부분들 다시 제가 보완해서 의견서 다시 쓰고 자료들도 좀 더 보강을 해서 새롭게 좀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확인하고 싶었던 거 피해자 진술조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게 추행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6회차 추행 당한 직후에 아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것도 다 추행이구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나 추행했다 총 6번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였어요. 이걸 왜 제가 재판 가서 굳이 거론을 했냐면은 피해자가 이렇게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 사람이 나를 추행하는 건지 그냥 닿는 건지 싶을 정도로 신체 접촉 정도가 좀 애매하다는 거고 그만큼 바꿔 말하면 좀 경미하다는 거예요. 사안 자체가. 그런 의미로 굳이 거론을 한 겁니다. 피해자도 이렇게 경미하게 느낄 정도였으니까 뭐 그렇게 사안이 중요한 건 아니다는 식으로 이제 어필하려고 일부러 피해자 진술을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도 사후적으로 추행을 확신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 피신 조서, 피해자 진술 조서, 변호인 의견서 이런 것들은 왜 이게 좀 기소유예 처분이 안 나왔을까를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느낌의 어떤 자료들이었다면은 마지막으로 할 건 이제 제가 하나의 어떤 뭐 좀 무리수를 던져봤죠. 공탁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피고인분도 응하셔서 공탁을 했습니다. 생각도 안 하셨어요. 고민도 안 하시고 하자고 하니까 바로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A 사건하고 아까 다르잖아요. 이 B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를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왜 또 공탁을 하냐 싶으실 텐데 왜냐면 제가 필요하다 싶었죠. 합의는 했는데 어쨌든 기소유예도 받지 못했으니까 합의 금액이 또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 충분한 피해복이 이루어질까라는 정도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합의하는 시점 놓고 보면은 아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잘했다 싶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탁은 얼마 했느냐? 아까 약식명령 500만 원 나왔다고 했죠. 공탁은 딱 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공탁을 하면은 피해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요즘에는 수령 의사를 또 물어보거든요. 수령할 거냐 말 거냐. 수령 안 하겠다 그러면은 또 재판부에 또 그걸 전달을 해갖고 피해자 수령 안 하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공탁한 걸 또 사정을 100% 반영을 또 안 해줘요. 그래서 기습공탁이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어요. 어쨌든 피해자 쪽에서 법원에서 연락을 받고 놀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합의를 했는데 왜 또 공탁을 했느냐 화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직원이 그 연락을 받은 직원이 저한테 연락이 오죠. 뭐라고 설명해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때 일단 직감적으로 아 이거 설명 잘해야 된다. 전달 잘 안 되면 피해자가 수령 안 하겠다고 할 거고 그러면 공탁 의미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하다가 피고인분이 너무 죄송해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그래서 합의금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셨고 계셔가지고 피해자분을 위해서 좀 선의로 한 겁니다. 피해자분한테 이제 잘 전달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법원 직원한테 부탁을 해드렸어요. 이제 실제 피고인분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물론 선고유예를 희망하시기도 했지만 왜냐면 저한테 거듭 피해자분한테 미안한 마음을 계속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결국은 또 제가 전달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법원 직원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법원 직원이 또 피해자한테 그 뉘앙스를 잘 전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원 직원한테도 공탁 의미를 좀 잘 설명을 해달라. 괜찮으니까 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거 뭐 수령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좀 잘 좀 안심시켜드리고 잘 해달라 이렇게 법원 직원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직원이 오케이 알겠다. 자기가 이야기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판결 선고 결국 기다렸어요. 판결 선고도 또 뭐 변론 종결하고 한 달 남짓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판사님이 좀 길게 고민해 보시겠다 이거겠죠.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B 사건 선고유예를 받았고요. 유예된 형량도 당초 약식명령 상의 벌금 500만 원에서 감액이 돼가지고 벌금 300만 원의 형의 선고 유예받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피해자분이 또 그걸 또 수령을 또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더 좋았던 거는 보통 선고유예가 나오면은 검사가 항소를 하거든요. 요거 1심에서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선고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항소심 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긴 했는데 이 사건 어땠을까요? 검사는 항소를 안 했어요. 안 했고 1심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끝. 항소심 안 가도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인정 반성하는 데다가 합의도 했죠. 그런데 추가 공탁까지 했어요. 그걸 또 피해자분이 수령하겠다고 답변도 했고 이런 상황이면 검사가 항소할 동력이 사실상 없어지죠. 그래서
항소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약식 명령 나온 대로 벌금 내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했고 잘 변소해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냈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피고인분 마음가짐이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 피해자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참 보기 드물게 좀 좋았고 그런 부분이 또 피해자분에게 또 잘 전달이 되어서 결국은 좋게 끝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B 사건 선고유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합의 후에 추가로 공탁해도 괜찮고 추가 공탁해서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정식재판 청구 후에 선고유예 판결이 또 가능했고요. 정식재판 청구 안 했으면 벌금 내고 끝냈으면 뭐 전가 남고 그걸로 더 기회가 없는 거고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보다 선고유예된 벌금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어도 검사가 항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런 B 사건 같은 경우에 요런 네 가지가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죠. A 사건은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 그리고 B 사건은 합의 후에 추가 공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A, B 사건 모두 각각 나름의 의미가 있죠. 1심 선고 후에 항소를 해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약식명령 후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이런 불복 조차를 통해서 기회를 얻은 것이고 만약 이분들이 이것들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 차이는 너무 큽니다. 1심 결과 8월에 집행유예 2년하고 2심 결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갭이 너무 크죠. 그리고 B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되는 거하고 1심 결과 선고유예 벌금에 300만원의 형선고유예 되는 거하고 갭이 너무 크죠. 그 효과도 너무 큽니다. 유사한 상황의 노인분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